네, 매크로 이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시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인사이트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 지표부터 하나씩 점검을 해볼 텐데 어제 밤이죠.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상회를 했는데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 그동안 좀 과도했던 거 아닌가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소매 판매 지표가 2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전월비 0.6%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0.1%를 상회를 했습니다. 사실상 절대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소매 판매가 개선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소매 판매가 이번에 명목 기준으로 산출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다는 걸 고려한다면 소매 판매의 개선이 나왔다고 하기는 약간은 애매하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자동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의 판매 매출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자동차의 판매량 대수는 가격 상승 효과분 때문에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매 판매 자체의 지속성 여부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8월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책정에 따른 영향력이 실질적인 미국의 소비 지표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소매 판매가 수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보다 조금 더 의아했던 건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고용 관련된 소프트 데이터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고용 관련된 위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고용 지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6월달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정부 고용 위주로 개선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선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주간 실업자 수 청구 건수의 추세로 봐서는 7월달에도 비농업 고용 지표가 여전히 견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7월달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조금씩 기대감들이 있었으나 이번 소매 판매 더불어서 고용 지표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7월달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소매와 고용까지 좀 호조를 보이면서 7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좀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도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예상치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세 영향이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도 있고 아직 반영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연구원님? 일단 관세율 자체는 기존의 2.5%에서 어쨌거나 상호관세 전까지는 10%까지 인상이 됐잖아요. 그럼 4배 정도 증가하니까 당연히 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판매 가격을 낮추는 행태로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어서 이게 생산자 물가라든지 소비자 물가로 100%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본게임이 8월부터 시작이 될 거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지금 주요국 관세 상호관세율이 평균적으로 20% 정도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10%에서 또다시 2배가 더 증가하는 수준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업들의 이제 판매 가격 저하로 인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8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방향성 자체는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발표된 물가에 관세가 100%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 본 게임은 8월에 시작되니까 그때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베이지북에서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이번 베이지북 내용도 그렇고 연준이 경기를 안 좋게 볼 만한 지표는 거의 없었어요. 물가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최근에 나왔던 소매 판매 지표까지.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와 동결을 두고 갑론을박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당장은 미국의 경기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물동량이 위축이 되고 물가 때문에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경기는 상방보다는 하방 압력이 여전히 우세한 건 사실이다라는 컨센서스도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준의 경기 판단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아마 7월달 FOMC에서 연준 내에서 의견들이 엇갈리는 흐름들은 보다 확실하게 관측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크다라고 불평을 했지만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가장 큰 변동성을 주는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파월 해임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겼습니다. 국채금리 변동성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이제 올해 들어서 유독 이제 미국 행정부, 특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채 시장 관련된 발언들이 굉장히 연이었어요. 조금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의 의견을 압박을 하는 그런 반복적인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기도 하고, 현재 연준법상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크리티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해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해임보다는 레임덕을 만들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그런 시장 영향력을 낮추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그걸 불확실성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5%를 돌파를 했고, 지금 트럼프 정책이 이제 관세 때문에 미국의 재정 수입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얼마 전에 통과된 감세 정책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기업들의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인하 정책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재정적 상황이 생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하반기에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추이가 작년 기준으로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1.8조 달러를 보였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작년 수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작년보다는 재정 적자 수위가 개선될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이슈에 대한 노출 민감도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가는 통화정책적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와 고용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7월 FOMC에는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시나리오가 지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연준의 QT가 종료될 가능성도 좀 크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와 배경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QT의 종료 배경의 핵심 내용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시점일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는 36.1조 원으로 현재 이제 한도가 리밋이 정해져 있죠. 근데 지금 현재 1월 달에 미국의 정부 부채는 이미 한도를 넘어섰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달을 하기 위해서 미국 재정부는 가지고 있는 캐시 잔고, 흔히 말하는 TGA 잔고 개정을 통해서 현금들을 조달을 해왔던 건데 아마 이 잔고의 감소 시기는 한 7월에서 8월 정도면 미국 재무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현금을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재무부가 디폴트 선언을 하기 전에 당연히 미국에서는 새로운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시켜야 되고 일각에서는 40조 원 정도의 매칭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새로운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시키게 되면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를 통해서 재정 운용을 해왔는데 이제 부채 한도가 열렸으니까 새로운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잔고를 채울 거예요. 대표적인 수단은 T빌이겠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올해 하반기에 한꺼번에 T빌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2019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레포 금리 급등과 같은 단기 시장의 충격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상황 하에서 연준이 기존에 하던 QT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 그 단기 시장 충격이 나올 확률 자체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연준은 그 상황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그 전에 QT를 중단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아마 9월 FOMC 이전이 될 것 같고 8월에서 9월 사이에 연준의 QT 중단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연준이 QT를 종료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야기죠.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3가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금리 수급 안정에 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준비금을 보유하는 그
락이 있어요. 아마 지금 테더랑 서클 기준으로는 미국의 국채를 66%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떤 국채를 보유하냐가 저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흔히 아는 10년물, 30년물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T빌 같은 굉장히 단기적인 단기 만기 채권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30년물 같은 장기물 금리가 뜨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그런 수급적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아까 T빌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보유를 할 거죠.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T빌 채권들을 많이 발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운 부채한도 협상이 네. 타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급격하게 증가한 T빌의 흡수는 스테이블코인 같은 발행사들이 해줄 수 있는 거고, 미국 재무부에서는 그동안은 앞으로 장기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10년물 금리 또는 30년물 금리가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걸 T빌로 돌려서 발행을 시키고 T빌을 스테이블코인이 흡수하는 이런 식의 경로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나름 채권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처로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규모로만 따지면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T빌 규모가 한 1,10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체감적으로 한국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이 앞으로 2028년까지 2조 달러 가까이 성장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66% 정도를 T빌로 보유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규모로 따지면 1.2조 달러를 넘어서는 거죠. 그럼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보다 더 커요. 지금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그 국가들보다 스테이블코인들의 발행사들이 단기 국채를 더 그만큼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첫단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 은행들의 SLR 규제 완화랑 일맥상통하는 수요처의 긍정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국채 시장까지 연관 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까지 좀 살펴볼 텐데 최근 미증시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저는 채권을 보는 입장에서 네. 가장 중요한 키 중 하나는 통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 시장에서도 계속 상승 흐름은 이어나고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면 네. 당연히 밸류에이션,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은 커지면서 밸류에이션 하락 압력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시장 전망치가 강화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시키고 그리고 7월, 8월에서 9월 사이에 QT가 종료되고 마지막 연준 액션 9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어쨌거나 기존보다는 시중의 유동성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증시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일본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15일 기준입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급등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최근 이제 일본의 선거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 미국의 소비세율 인하는 불가피해지고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에 대한 이슈입니다. 재정 적자 문제, 부채 문제가 올해 이제 하반기,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이걸 막지 못한다면 결국에 채권 발행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비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미국의 일본의 재정 수입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채 금리에는 굉장히 불리한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슈 중 하나는 결국에 국채금리 급등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정책금리 인상 자체를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네. 올해 자체의 추가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고물가와 그리고 낮은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폭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일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일본은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생보사들이에요. 그러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가격 입장에서는 가격이 그만큼 많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이제 과거에 SVB 사태처럼 미국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손실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뭐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생보사들, 손보사들 그리고 일본 은행들의 재정적 상황들이 악화된다면 이들로 인해서 이제 국채 매도가 또 다시 한 번 더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조금 걱정, 우려스러운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하면 또 저희가 작년을 기억해 본다면 갑자기 엔화가 급등을 하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증시 전반적을 좀 흔들었습니다. 변동성을 크게 키웠었는데 올해는 엔화가 약세를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지금 말씀드린 재료가 정말 현실화됐을 때는 엔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 자체가 막혔어요. 네. 금리가 인상되면 엔화는 강세가 되는데 금리 인상 자체가 스탑이 되고 연초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인상폭 자체도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의 방향성은 강세보다는 약세로 흘러갈 가능성들이 크죠. 그 상황에서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쇼크가 한 번 더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도 엔화 가치 전반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국고채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최근 계속되는 적극적인 추경, 경제 영향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일단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은 1차 추경당 성장률 상승 압력은 효과는 0.1%포인트. 그럼 저희가 두 번 추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보는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0.8%. 그럼 이제 두 번 추경했으니까 1%까지는 성장률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회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8월 1일 관세율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25% 내에서 큰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하반기 수출 압력, 부진 압력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제가 일례로 작년에 한국 수출의 대미국 흑자 의존도가 107%예요. 그 말은 즉슨 한국이 막 유럽이랑 독일이랑 일본에서 적자 보던 걸 다 미국에서 흑자로 메꿔둔 구조였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미국발 수출이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난다면 국내 무역 수지랑 국내 수출에 받는 영향도는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고 저희도 올해 연간 수출 증가율은 뭐 최대 마이너스 10%, 최소 마이너스 5%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작년이 플러스 8%였거든요. 그러면 올해 딱 놓고 봤을 때 추경 때문에 내수 경기는 오케이 올라간다고 치자. 근데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 투자 경기 거기다가 더불어서 수출의 부진 압력까지 하반기에 몰려온다면 추경 때문에 0.2%포인트 올라가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그보다 크다면 성장의 하방 압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앞서 살펴주신 것처럼 부동산을 언급을 했지만 지금 국내 경기만 보자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출을 봤을 때 수출에 대한 둔화가 하반기에 좀 집중되고 있다. 아직까지 관세 타격이 본격화되지 않았잖아요. 수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주실까요? 일단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실적은 플러스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관세에 맞았는데도 수출 괜찮네? 그러면 별 영향 없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선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저희가 땡겨서 이제 수출을 했던 물량들이 다 해소가 다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실전 게임인 거죠. 거기다가 8월 1일부터는 10%가 아니라 그게 20이든 25%든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봤을 때 대미국 수출이 10%가 빠지면 연간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2%가 빠져요. 그러면 대미 수출이 30% 빠지면 연간 수출은 마이너스 5.6% 정도 빠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30% 이상 대미 수출은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올해 연간 수출의 마이너스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들은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굉장히 크게 생각보다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 관세에 대한 타격은 8월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주신 것처럼 대미 수출이 최소 30% 이상 꺾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금리로 돌아와서 한국은행이 8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반반이에요. 네. 이게 8월에 할 거다 아니면 아니다 10월에 할 거다 부동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핵심 키맨은 부동산 가격의 둔화가 확인이 되냐 안 되냐일 것 같고요. 지난 이제 6월 27일 대책이 굉장히 부동산 대책이 강력하게 나왔죠. 네. 그래서 7월달 금통위에서도 하는 총재가 그런 멘트를 했어요. 부동산 가격 둔화가 확인이 되면 우리는 이제 금융 안정이 아니라 경제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리나 기조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거다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은행에서도 연준처럼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서베이를 발표를 해요. 뭐냐면 앞으로 3개월간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금통위원 6분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거죠. 결과를 놓고 보면 4명의 금통위원이 앞으로 3개월 내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리고 2명의 금통위원이 아니다. 이 3개월 내 금리 인하는 아직 섣부르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금통위 금리 결정 자체는 다수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된 가격 둔화 징후가 포착이 되면 그 2명이 인하로 옮겨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만 보더라도 8월 달에 인하 확률 자체는 높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장의 의견은 50대 50이지만, 네. 저는 이제 동결보다는 8월 달 인하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부동산 가격이 진정이 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8월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를 점쳐주셨습니다. 국고채와 관련돼서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시고 지금 현 시점에서 국고채를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기준선을 두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올해 이제 1차, 2차 추경이 결정이 되면서 추경에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추경의 전액을 다 국고채로 조달하진 않아요. 세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일정 부분 비용을 창출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부채를 일으켜서 이제 국고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와 2차 추경분에서 국고채 발행분을 계산을 해보면 원래 연초에 국고채 발행 계획은 올해 연간으로 197조 원이었어요. 근데 1차, 2차 추경이 보태지면서 규모가 231조 원으로 늘어났던 거죠. 그럼 저희가 생각해 볼 건 저희가 기존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발행했던 물량이 있잖아요. 그 물량을 다 제하고 나머지 7월부터 12월달까지 발행해야 될 물량,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에서는 7월부터 9월달까지 전체 발행의 60%를 조달을 하고 나머지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40%를 조달을 한대요. 이렇게 변수들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7월부터 9월달까지 국고채 월간 발행액은 21조 원 정도 찍히고요. 나머지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10조 원 내외로 찍혀요. 그럼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작년에 국고채 연간 발행액 평균이 13조였어요. 근데 올해 7월부터 9월달까지 갑자기 20조 원 넘게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어떤 금리가 올라가냐. 지난 5월 달에 정부에서 추경안 확정을 하면서 국고채 발행 계획에서 발행 비중을 변경을 했어요. 요 자체는 20년에서 50년짜리 초장기 구간 발행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그럼 앞으로 7월 달에서 9월 달까지는 절대 발행량이 늘어난다는 것도 채권 약세 재료고, 두 번째로 20년에서 50년 초장기 구간의 발행이 늘어난다는 것 역시나 약세 재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8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연말에 경기가 안 좋다면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시기는 앞으로 7월에서 9월 정도는 저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7월에서 9월까지는 그래도 관망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채권 시장과 금리 동향까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